14억 인도가 5천만 한국에게 무릎 꿇은 충격적인 이유,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준 나이르입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새벽 4시에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사실 그 전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조선소는 인도에서 손꼽히는 규모였습니다. 직원만 해도 5천 명이 넘었고 선박 건조 능력으로는 인도 내에서 상위권에 속했죠. 그동안 크고 작은 배들을 수없이 만들어 왔고 인도양을 누비는 화물선들 중 상당수가 저희 손에서 나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날 찾아올 손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손님이 가져올 프로젝트 때문이었죠.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항구를 바라보고 있으니 지난 3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쌓아온 자신감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바다와 배를 다뤄온 사람으로서 웬만한 일에는 당황하지 않는 편인데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뭄바이 항구는 새벽에도 분주했습니다. 14억 인도 인구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물류의 심장이니까요. 컨테이너들이 끝없이 쌓여 있고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 서류들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오전 10시에 약속된 미팅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 미팅의 상대방은 인도 정부에서 직접 파견된 고위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받아본 자료였는데 내용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인도 해군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형 군함 건조 프로젝트였거든요. 규모만 해도 수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이런 기회에 뛸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인도 조선업계에서 이보다 큰 프로젝트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너무 높았던 겁니다. 특히 함정에 들어가는 각종 첨단 장비들과 설계 기술은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했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저희 조선소뿐만 아니라 인도 조선업계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겁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면서 항구의 모습도 선명해졌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에게는 앞으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오전 9시를 가리키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저만은 달랐습니다. 1시간 후면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거든요. 과연 오늘 이 미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저와 저희 조선소, 나아가 인도 조선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정부 관계자들이 도착했습니다. 해군 제독부터 국방부 차관까지 인도 군부의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기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미팅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점점 심각해지는 얼굴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요구사항들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거든요. 첨단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발사대, 특수 합금 선체 제작.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본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납기일이었습니다. 3년 안에 완성해야 한다는 조건이었거든요. 이런 복잡한 군함을 그 기간 안에 만든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각종 부품 조달, 조립, 시험 운항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조선소의 기술력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요.
특히 핵심 기술들은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인도 최고 수준의 조선소에서도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배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나왔죠. 그 순간 저도 답답했습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에서 이런 기술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현실이 너무 씁쓸했거든요. 미팅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다른 조선소들도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인도 내에서는 저희보다 나은 곳을 찾기 어려울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이 떠난 후 사무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인도 조선업계는 영원히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동쪽 바다 건너편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배들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인구는 인도의 27분의 1에 불과하지만 조선 기술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는 소문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소문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달랐습니다. 정말로 그런 기술이 존재한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처음에는 말리더군요. 멀리 떠나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며칠 후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부산이었습니다. 그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들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거든요. 평생 인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출발 전날 밤 다시 한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정말로 인도가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과장된 소문에 불과한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 같았거든요. 인도의 어떤 공항보다도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이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를 탔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바라본 한국의 풍경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곳곳에 현대적인 공장들과 항구들이 보였거든요. 부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숙소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부산항 앞바다가 거대한 배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벌크선. 제가 평생 꿈꿔왔던 크기의 배들이 바다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대형 선박들을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배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 앞바다에 보이는 배들은 전 세계로 수출되기 전에 잠시 머물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한국에서 만든 배들이 지구 곳곳에 바다를 누비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가이드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은 아직 시작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진짜 구경거리는 조선소에 가야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울산까지 가는 길에도 계속 조선소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동남쪽 해안가 전체가 거대한 조선업 벨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울산 시내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이 도시 전체가 조선업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조선 관련 회사들의 간판이 보였고 사람들 대화에서도 배와 관련된 용어들이 자주 들렸거든요. 현대중공업 조선소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풍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 규모만으로도 제가 운영하는 조선소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조선소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말 그대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시설들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제 조선소 10개를 합쳐도 이곳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 마주한 광경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도크에서 동시에 여러 척의 배가 건조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배들의 종류와 크기였어요. 제가 인도에서 평생 보지 못했던 특수선들이 마치 일반 화물차 만들 듯 자연스럽게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LNG선이라고 불리는 배를 봤을 때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액화천 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인데 그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는 마치 우주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인도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기술이었죠. 안내하시는 분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LNG선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인도 정부가 그토록 원했던 기술을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현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한국 조선업의 겉면만 봤을 뿐이었거든요. 현대중공업에서 본 두 번째 놀라움은 생산 시스템이었습니다. 거대한 선박을 만드는 과정이 마치 자동차 생산 라인처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인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밀함과 효율성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블록 공법이라는 건조 방식이었습니다. 배를 통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큰 덩어리로 나누어 각각 제작한 후 마지막에 조립하는 방식이었어요. 각 블록은 건물 한 층 크기만 했는데 이런 거대한 부품들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복잡한 과정을 컴퓨터로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조립되어야 하는지 모든 게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인도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사람의 경험과 감에 의존하고 있는데 말이죠. 작업자들의 숙련도도 대단했습니다. 복잡한 용접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두껍고 특수한 강철판들을 정교하게 이어붙이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길 이런 기술을 가진 숙련공들을 양성하는 데만도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런 수준의 기술자들이 수만 명씩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인도와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점심시간에 조선소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정말 높았거든요.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화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자체가 품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엔진 제작 공장을 구경했습니다. 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을 직접 만드는 현장이었는데 그 정밀함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집채만 한 크기의 디젤 엔진이 수십 명의 기술자들에 의해 조립되어 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품질 검사 과정이었습니다. 완성된 엔진은 실제 바다에서 운항하기 전에 공장에서 수십 시간 동안 시험 가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품질 관리 덕분에 한국산 선박 엔진은 전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한번 고장 나면 바다 한복판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었죠. 하루 종일 현대중공업을 둘러보고 나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든 생각은 한 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어요. 한국도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인도와 비슷한 수준의 개발도상국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갖추게 된 걸까요? 다음 날은 삼성중공업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이 정도인데 다른 조선소는 또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과연 제가 찾고 있던 답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받은 첫 인상은 현대중공업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선소로 변해 있었거든요. 거제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세계 최첨단 기술의 보고가 되어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구경한 건 LNG선 전용 도크였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봤지만 이곳의 LNG선 제작 시설은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마치 LNG선만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간 같았습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이 LNG선의 핵심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듣는 순간 왜 인도에서 이 기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영하 162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반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이 필요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화물창 제작 기술이었습니다. 특수 단열재와 초합금을 사용해서 만든 탱크는 마치 우주선의 연료 탱크 같았어요.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완벽에 가까운 정밀도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화물창 제작 과정을 지켜봤는데 작업자들이 착용한 특수 장비부터가 일반적인 용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극저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용접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술을 익히는 데만도 몇 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고난도 기술을 한국이 무려 40년 전부터 개발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하고 투자해서 지금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게 된 거였어요. 인도는 이제야 겨우 시작 단계인데 말이죠. 점심시간에 만난 한국 엔지니어분과의 대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이 LNG선 설계에만 20년 이상 매달려왔다는 얘기를 들으니 한국 기술력의 비밀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어요. 한 분야에 오랫동안 집중하고 투자한 결과였던 거죠. 오후에는 해상 플랫폼 제작 현장을 구경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는 거대한 구조물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그 규모와 복잡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노르웨이, 브라질, 서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의 바다에서 사용되는 해상 플랫폼들이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수조원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소들은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에 여러 개씩 진행하고 있었어요. 인도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조선소 전망대에서 거제도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정리가 쉽지 않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한국하면 삼성 스마트폰이나 K-팝 정도만 떠올리죠. 하지만 진짜 한국의 힘은 이런 중공업 기술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인도에 있는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규모와 기술력이었거든요. 내일은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볼 시간이었죠. 대우조선해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옥포 조선소의 독특한 지형이었습니다. 산을 깎아서 만든 거대한 조선소였는데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뚝심과 의지력을 보여주는 상징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제작되는 선박들은 앞서 본 곳들과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수목적선과 해상 구조물 제작에 특히 강하다는 점이었어요. 일반적인 화물선이나 유조선을 넘어서 정말 특별한 용도의 배들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FPSO라고 불리는 해상 플랫폼이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석유를 뽑아서 정제까지 하는 거대한 부유식 구조물이었는데 그 크기와 복잡함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석유 정제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런 FPSO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만이 만들 수 있는 초고난도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수십 척을 건조해서 전 세계 바다로 보냈다는 얘기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드릴 10이라는 특수선이었습니다. 바다 밑 깊숙한 곳까지 구멍을 뚫어서 석유를 찾는 배인데 그 정밀함과 기술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수천 미터 아래까지 정확하게 구멍을 뚫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첨단 기술들이 모두 한국에서 자체 개발된 것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외국 기술을 단순히 도입한 게 아니라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결과물들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만난 대우조선해양 임원분과의 대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이 털어놓은 고민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거든요. 너무 많은 주문이 들어와서 오히려 곤란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특수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몇 개 안 되다 보니 주문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문하면 배를 받으려면 5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인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첨단 선박을 구경했습니다. 액화천 연가스를 받아서 다시 기체로 바꿔주는 부유식 터미널이었는데 이건 역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배 한 척의 가격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가의 선박들을 한국 조선소들이 계속해서 수주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하루 종일 대우조선해양을 둘러보고 나니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선박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라는 점이었어요. 바다에서 석유를 뽑고 정제하고 저장하고 운반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배에서 해결하는 기술. 이런 발상 자체가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조선소를 나서면서 든 생각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대단한 기술을 직접 본 것에 대한 감탄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와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도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힘은 한두 가지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설계부터 소재, 부품, 생산, 품질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을 알아야 인도도 언젠가는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에서 한국 조선업계의 원로 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일해오신 분이었는데 그분과의 대화에서 마침내 제가 찾던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 조선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기술도 경험도 심지어 제대로 된 조선소도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절실함이었어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정부부터 기업, 개인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매달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인재 양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초기에 외국에서 기술을 배워왔지만 단순히 따라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산학협력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조선해양공학과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했고 기업에서는 그 인재들에게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했어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50년간 계속되면서 지금의 기술력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관련 산업들의 동반 성장이었습니다. 조선업이 발전하면서 철강업, 기계공업, 전자산업까지 함께 발전했다고 하더군요. 배 한 척을 만들려면 수만 가지의 부품이 필요한데 그 모든 걸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용 엔진을 만들려면 특수강이 필요한데 그 특수강을 만드는 기술도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선박용 전자장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진짜 비밀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한 분야에 평생을 바친 전문가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조직 문화와 노하우가 진짜 경쟁력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가 5천만 한국을 따라잡기 어려운지 말이에요. 단순히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갖추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인도도 충분히 인력과 자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려면 최소한 20년에서 30년은 걸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또 얼마나 더 발전해 있을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부산항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큰 배들이 많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배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의 결정체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인도로 돌아가서 이 경험을 꼭 나눠야겠다고요. 한국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한국에게서 배우자고 말이에요. 인도로 돌아온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믿기 어려워했어요. 인구가 27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그렇게 대단할 리 없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보여주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들,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배들, 그리고 정교한 생산 시스템들을 직접 보니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라는 자부심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짜 경쟁력은 크기가 아니라 기술력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조선소 운영 방식을 대폭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블록 공법을 도입하려고 노력했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한국식으로 개선했어요. 물론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확실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원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과 기술 협력을 맺어서 우리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연수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망설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연수받고 돌아온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은 한국 수준에 비하면 보잘것없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다른 인도 조선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조선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곳에서는 아예 저에게 자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뭄바이 항구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조선소에서 만든 배의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된 거예요. 아직 한국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적어도 인도 내에서는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희의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에 무산되었던 군함 건조 프로젝트를 다시 제안해 온 거예요. 이번에는 자신 있게 수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은 한국 업체들과의 기술 협력으로 해결하기로 했고요. 지금도 매일 아침 사무실에 나와서 항구를 바라보면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한국에서 본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배들의 모습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인도에서도 그런 배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을 완전히 따라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한국도 50년 전에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잖아요. 그들이 해낸 일을 우리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5천만 한국이 만들어낸 바다 위의 기적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인구의 숫자가 아니라 기술과 열정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직접 본 저로서는 인도도 언젠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